들어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날 태국 여행에서 입국한 42세 여성으로 감염 경로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WHO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여행 등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해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협력업체 부품 수급 차질로 결국 현대차가 일주일가량 전 차종 생산 중단에 들어갑니다. 사상 초유에 이른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이 두렵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진가 경영권 분쟁이 한진가 대 조현아 전 부사장 구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양측 지분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소액주주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에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대관령 영하 16도, 파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안팎이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가 뚫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온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취재기자 오늘은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네, 광주 전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16번째 확진자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16번째 확진자가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광주에 사는 42살 A씨로 지난달 15일부터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온 뒤 지난달 19일 무안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광주 광산구의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28일 다시 21세기 병원에 입원했다 증상이 악화돼 어제 전남대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번 확진자가 보름 넘도록 격리 없이 그냥 지냈다는 건데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6번째 확진자는 무안공항과 광주 21세기 병원, 전남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16번째 확진자의 자세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16번 확진자가 나흘간 입원했던 21세기 병원에 방역 작업을 벌이는 한편 당시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병원에는 입원 환자 83명과 의료진 6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기 병원은 오늘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통제되는 이른바 코호트 조치에도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남대병원을 방역 소독하면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가족들은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되는 대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16번째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 환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가 빠르게 퍼진 겁니다. 나이와 직장, 학교까지 자세히 담긴 실제 공문서가 유출돼서 이른바 맘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때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졌고 불안감도 급속히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맘카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6번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글이 올라온 시각은 12시 21분. 공문서 형태를 띤 이 글은
이용섭 광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40분쯤 뒤에 올라왔습니다. 문서에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과 학교 등이 담겨 있는 등 지자체 발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진 문서를 본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너무 불안하죠. 좀 일찍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학원도 지금 다 쉬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애들 씻기고. 문서는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구청은 문서에 적힌 전남대 병원이라는 자필 필체를 단서로 유출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누가 원본에 기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글자 필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확진자의 직장과 귀국 후 동선, 접촉자 수에 관한 글까지 사설 정보지에 떠돌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우선일입니다. 예, 앞서 태국을 다녀온 환자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6번째 확진자가 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여행을 갔던 태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의심은 됩니다만 당시 태국의 확진자가 2명에 불과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안에서 또는 국내에 돌아온 뒤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인데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는 이전 확진자가 없는 것이죠. 보건당국이 그래서 더 긴장하고 있는데 이 16번 확진자의 감염 미스터리는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6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을 여행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17일에도 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아직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태국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중국인 여행객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6번)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전남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바로 자택이 있는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25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줄곧 광주에서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 가운데 광주를 다녀간 사람은 없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중 누군가로부터 3차 또는 4차 감염됐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추적이 어렵습니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수완나푼 공항에서 제주항공을 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태국 공항이나 기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걱정이 또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하루 새 400명 넘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시도를 돌아다닌 12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만 600명이 넘습니다. 이 환자는 증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건당국의 걱정입니다. 이어서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12번째 확진자가 지하철을 이용해 다녀간 서울 신라면세점. 방역과 소독을 모두 마쳤지만 오늘로 사흘째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12번째 확진자가 이 면세점 등에서 접촉한 사람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군포시에 있었던 더 건강한 내과와 같은 의료기관 그리고 면세점 등에서의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면서 역학조사 결과 12번 환자의 접촉자는 666명으로 그제 138명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확진자의 접촉자도 하루 새 400명 넘게 늘어 총 1,318명을 기록했습니다.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여러 곳을 돌아다닌 12번 환자는 증세 발현 이후 집에만 머물렀던 2번 환자와는 활동 반경과 접촉자 숫자가 단적으로 비교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3차, 4차, 5차 감염이 우려되는 워낙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모든 접촉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공항에는 중국 전용 입국장이 만들어졌고 입국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권영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적지 않을 텐데 입국장이 따로 마련됐다고요?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 뒤쪽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이용하는 전용 입국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을 마치고 제 뒤에 있는 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측은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이 오늘부터 금지됐지만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 노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은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에서 체류했는지를 묻는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검역 당국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입국자들이 어디에서 머물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도 받아놓고 있는데요. 입국자가 알려준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벨이 울리는 걸 확인해야 입국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오늘도 중국에서 87편의 항공기를 통해 1,3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000여 명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의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숫자에 일단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된 제주공항은 중국 입국자가 55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중국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만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환자 수를 축소하고 있고 미확인 사망자가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이어서 홍콩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2만여 명, 사망자는 4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도에서 가장 진한 색이 발원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인데요. 이 지역 확진자가 13,000여 명, 희생자가 414명으로 인명피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중국 대륙 전체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와 후베이성만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사망자 추이도 초기에는 8명에서 어제는 6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에선 마스크 대란으로 별별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과일이나 페트병으로 임시 마스크를 만드는 요령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에선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우한을 방문했던 39살 남성인데 필리핀에 이어 중국 본토 바깥에선 두 번째입니다. 홍콩 당국은 중국 접경을 전면 봉쇄하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주장을 부분 수용해 검문소 2곳을 빼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관심사인데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환자 수가 오는 16일 절정에 치달아 6만 명에 이른 뒤 이달 말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예, 주목할 상황은 중국 내 각 지역으로 환자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단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통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역의 구멍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가짜 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후베이성 외에서의 감염 사례가 40%나 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70만 명 가까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국 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를 주장한다는 배너를 당 홈페이지에 일주일째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와 대치되고 있는 북한, 몽골, 말레이시아 세계 70여 개국 나라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닷새 전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정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다 아직 신임장도 제정받지 못한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책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한 것도 적절치 못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사관에 기자들을 모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한국은 역지사지해야 한다며 허베이성 체류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여행과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도 받지 않은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여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주재국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건 외교적 무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웃이라면 국민 안전을 위해 취한 우리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중국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끼어들어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우리 정부는 총선 전에 성사되길 희망해왔지만 중국 정부는 6월 초중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내수 위축은 물론이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차는 전 차종에 걸쳐서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차량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5공장 1라인은 아침부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만 개 부품 가운데 중국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딱 1개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차례로 울산 5개 공장 휴업에 돌입합니다. 6일엔 전주 공장에 버스와 화물차 생산이 중단되고 7일엔 소나타와 펠리세이드 등 주문이 밀려있는 라인까지 올스톱됩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차종이 하루 이틀 차질을 빚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 차종 생산이 일주일가량 중단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현대차는 생산 재개 시점을 오는 11일로 잡고 있지만 중국 부품 공장 휴업이 길어지거나 대체 공급선을 구하지 못할 경우 완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면 일단 원가도 맞춰야 되고 또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용차도 오늘부터 평택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기아차는 다음 주가 고비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차질이 다른 부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요즘 중국의 보따리상이나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마스크를 싹쓸이해 간다는 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매점 매석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심각한 실태를 이태영 기자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택배 박스에 마스크를 부지런히 옮겨 담습니다.
국제 택배로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려는 겁니다. 중국 현지에 좀 구하기 어렵대요, 많이 지금? 네, 엄청 어렵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체국 국제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국행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우체국에는 발송을 기다리는 마스크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택배가 중국으로 발송되기 전 거쳐가는 국제우편 물류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접수된 게 여기 북한하죠. 국제우에서 꽉 차가지고. 상당수가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중국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보따리상들이 보내는 택배입니다. 엄청 많죠. 저희는 도매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소매가로 물건을 사가요. 공장에 가서.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 제의, 매점 매석을 금지했습니다. 내국인이 어길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보따리상이 사재기를 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요즘 마스크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도 필요해서 몇 곳을 가봤는데 다 팔리고 없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직접 만들어 쓰는 분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이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뭐 저는 몇 번 착용을 하고 버려야 하는지 또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쓰고 버리자니 굉장히 아깝고 또 그러다고 썼던 걸 또 쓰자니까 그 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세균이 걱정도 되죠. 예. 자, 모범 답안은요, 한 번 쓴 마스크는 버려랍니다. 하지만 자,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또 출퇴근 때 잠깐 쓰고 한 장당 2~3천 원씩 하는 마스크를 버리기가 힘들겠죠. 자, 전문가들은요, 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사용하는 것이 낫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되면 보통 생존 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사용 후에 3시간 이상 방치한 마스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만 재사용 횟수는 2~3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8시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 차단하는 전문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우면 예. 천으로 된 일반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 건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면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보호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이 상황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감염이 아닌 침 같은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개방된 야외에서 잠깐 외출할 때의 예방 차원에서라면 이 비싼 보건용 마스크를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방법도 뭐 여러 가지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키친타올이나 이 부직포로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는요, 이 과일이나 페트병 그리고 채소 등으로 마스크를 대신하는 모습들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이것들의 효력을 물어봤더니요, 이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코와 입에 딱 맞게 써야 되는데 이 마스크 대용품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었다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뭐 쓰고 벗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맞습니다. 막기 위한 뭐 요령 같은 건 없습니까? 예, 무엇보다요, 이 쓰고 벗을 때 이 코와 입이 닿는 부분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각종 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 모르는 마스크 표면을 만지면 이 손이 오염이 되고요. 이게 다시 손을 통해서 이 코나 입 같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마스크 썼다고 해서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예. 조심해야 되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번째 확진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호전된 건지 궁금한데 에이즈 치료제로 바이러스를 억제했고 이 동시에는 외부 공기가 차단된 통인 음압 카트를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치료 방법은 정은혜 기자가 전합니다.
음압병상에 격리돼 있던 두 번째 확진자가 캡슐 형태의 음압식 카트를 타고 다른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돼 있고 바이러스를 거르는 필터까지 달렸습니다. 병원 측은 세 번째 확진자의 폐렴 증세가 악화되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했습니다. 칼레트라는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다른 확진자들은 물론 사스와 메르스 때도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영상 사진에서도 폐렴이 호전된 게 우선은 확인됐어요. 중국의 가이드라인, 치료 지침에 보게 되면 일단 인터페론이랑 칼레트라가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이 많지 않아 추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을 일반 병원에서도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만 골라 판별하는 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 의료기관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이 가능하여 새 진단 시약은 오는 7일부터 전국 50여 개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쓰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 확진자보다 나흘 앞서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첫 번째 확진자 역시 16일째 음압병실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강석 기자가 첫 번째 확진자가 있는 음압병실을 찾아가서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는 의료진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흰색 보호장비로 중무장한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식사를 건네주며 1번 환자 상태를 살핍니다. 국내 첫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이 입원한 인천의료원 음압병실입니다. 의료진은 체온과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력 증상 체크하고 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려고. 병실이 있는 음압병동에 들어갈 땐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합니다. 입는데 걸리는 시간만 20분. 이렇게 해서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의료진은 이렇게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환자 상태를 점검합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40분에 걸쳐 조심스럽게 보호 장비를 벗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35살 A씨는 2차 감염 우려에도 치료에 전념해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빨리 저 문으로 앞으로 나와서 저희랑 기념사진 찍는 것을 목표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환자는 최근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바이러스 퇴치에 효용이 있다면서 참기름, 위스키, 폭죽 연기, 소 배설물까지 기상천외한 민간요법이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세계보건기구가 팩트체크에 나섰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김치. 헐리우드 여배우도 독감에는 김치가 최고라고 외칩니다. I love kimchi, and because I'm sick, I've been eating a lot of kimchi and a lot of. 특히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특효약처럼 떠오른 김치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라고 다 같은 김치가 아닌지 중국산 김치에는 되려 불신이 쏟아져 정부가 진화에도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이게 실려오고 제조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걸 먹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김치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죠. 각종 기상천외한 신종 코로나 민간요법들이 각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한에 체류하다 감염된 20대 영국 남성이 뜨거운 위스키에 꿀을 타 마시는 영국 전통 치료법으로 완치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한 정치인은 힌두교 의식에 따라 주문을 외며 소 배설물을 몸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에서는 전통 약재가 동인하자
닭고기 수 퍼먹고 땀 흘려라 등의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유통업체의 지난달 말 마늘, 김치, 양파 판매가 지난해 대비 80에서 1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난무하자 세계보건기구가 일일이 팩트체크에 나섰죠. 참기름을 몸에 바르면 되나요? 참기름은 맛있을 뿐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마늘은요? 건강 음식이지만 신종 코로나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폭죽 연기를 들이마시면 어떨까요? 절대 안 돼요. 천식과 화상 위험만 있어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빚어지는 후유증인 셈입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맥주병을 따더니 전부 부엌 싱크대에 버립니다. 신종 코로나와 이름이 같은 맥주가 요즘 순환을 겪는 것을 풍자한 영상입니다. 해당 업체는 연일 바이러스와 무관하다고 선긋기 바쁩니다. 넘쳐나는 신종 코로나 미확인 정보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에 빗대 정보 감염증이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보 감염증이 마음에 주는 상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치료 백신은 뭘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전국에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20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윤 기자. 자, 오늘 오후에는 눈도 내리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내린 눈에 바람까지 불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는 올 들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이 영하 13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등 전국 곳곳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춘이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 연천과 포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연천과 포천 지역 예상 적설량은 3cm에서 8cm 정도입니다. 전북과 경북 서부 내륙,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전남과 경남 북서 지역에는 1cm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내일 출근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모레까지 이어지고 이번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권 침해 우려였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기소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범수사 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미루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가로막은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전 법무장관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호수 차관은 전문 공개 거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출하게 되신 거 직접 지시한 게 맞으십니까?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 제공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사법개혁의 큰 성과라고 봤던 제도인데 현 정부가 이걸 스스로 뒤엎은 셈이 됐습니다. 법조계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얼마나 두려우면 공소장을 숨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장 요약본입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수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 훈령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만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공소 내용은 이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로 요청했는데 훈련을 거절했다는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고. 새 보수당은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라고 되물었고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총선 이전에 구체적 공소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숨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큰 폭의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구 의원 60%가량이 경쟁자가 없어서 단수 공천이 유력한 데다 하위 20%로 분류돼 개별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불출마 대신에 경선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신청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모두 109명. 이 가운데 59%, 64명이 당내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자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탓에 무경선 공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통보한 하위 20%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점수에서 20%를 깎고 신인에게는 최대 20% 가산점을 줘 인적 교체를 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하위 평가자는 감산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신인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가산 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선을 하지 않으면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영입 인재를 평가 하위 20% 의원 지역구에 배치해 경선을 붙이는 이른바 자객 공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인 하위 20% 명단을 공개해 불출마를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게시판에는 전과가 7건인 예비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은 걸 문제 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당 검증위 측은 전과 대부분이 민주화운동 경력이고 폭행 전과도 젊었을 때 일이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넘도록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종로 회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용산이나 양천 출마 그리고 불출마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 대표의 좌고 우면이 길어지면서 전체 판세에도 나쁜 영향이 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한 달째 비슷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당초 종로 출마가 유력해 보였지만 서울 이곳저곳의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 공천관리위 기류도 엇갈립니다. 이석연 공천관리위원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만 총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 주변에선 종로 출마를 만류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황 대표 의견을 존중해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종로 출마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바람에 김 전 위원장이 종로로 가고 황 대표는 용산이나 양천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 TK 물갈이론에 대한 의원들의 동요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장남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지지를 얻으면서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지분 대결에서 한숨 돌리게 된 건데요. 다만 양측 모두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다가 불과 1% 정도의 차이여서 소액주주 표심 잡기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문은 작년 말 조원태 회장과 자택에서 언쟁을 벌인 바 있고 조 전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두 명이 동시에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외부 세력과 손잡고 31.98% 지분을 확보하면서 동생에게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사실상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가족 동맹으로 뭉치며 지분 경쟁에서 1%포인트 이상 앞서게 됐습니다.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양측 모두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4%를 조금 웃도는 국민연금을 비롯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대한항공 임직원 사이에선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부사장보단 우한 교민 수송전을 직접 지휘한 조원태 회장 체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저금리 여파 속에 한 은행이 연 5% 적금을 내나 이틀 동안 83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금과 비교를 해서 따져보니까 월 5천 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갈 곳 잃은 부동자금으로 어부지리를 챙기는 건 은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하나은행 앱에 들어가니 5만 명이 줄 서 있다고 뜹니다. 2시간 20분을 기다려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 5.01% 금리로 판매하는 특판 적금에 구름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인터넷 뱅킹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적금과 무관하게 은행 업무를 보려던 고객들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했는데 그 연말정산 때문에 제가 앱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무려 83만 7천 명이 적금 계좌를 텄습니다. 금액으론 2,300억 원 규모입니다. 최대 한도인 월 30만 원 적금을 부을 경우 세금을 뗀 연간 이자는 8만 2,650원, 월 7천 원 수준입니다. 연 1.5%인 보통 적금에 가입할 때보다 월 5천 원쯤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부동자금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저해된 가운데 전반적인 이자율도 낮아져 있고요. DLF, 라인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저금리 시대 부동자금의 투자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머나먼 북대서양에 외로이 떠있는 얼음의 섬 아이슬란드. 수도꼭지에서 늘 맑은 빙하수가 나오는 나라죠. 그런데 수도 레이캬비크 거리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생수 때문에 바보 되지 말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고하는 포스터입니다. 생수도 다 수돗물이니까 비싸게 사 먹을 필요 없이 수돗물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품으로 인기 있는 양털 스웨터에 속지 말라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념품 가게 물건 대부분이 중국산이니까 태그를 확인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 땅끝 남아공에는 중국제가 아닙니다라는 상표의 생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내세우며 지구를 아끼자, 또 토산품을 사자고 외칩니다. 미국 가정에서 중국 제품 안 쓰고 살아봤더니
도저히 살 수 없더라는 책이 나온 게 벌써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에 포위돼서 살고 있지만 대개는 일상 소비재에서 중국산의 위력을 실감하죠. 그런데 산업 현장도 중국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업계부터 가동 중단과 생산 감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공급처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 신종 코로나가 오래가면 큰 타격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글로벌 부품 조달망을 확보하고 있는 덕분이죠. 이번 위기가 배터리,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에도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셋 중에 하나, 한 해 600만 명이 중국인이죠. 그래서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당장 중국 GDP가 1% 떨어지면 우리는 0.35% 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드 보복에서 봤듯 중국은 경제 의존 구조를 서슴없이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핵심 소재와 장비 부품에서 메이드 인 재팬 없이 살기를 실험해 본 바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언제든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역시 중국이라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쓰디쓴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중국 없이 살아보기였습니다. 곳곳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텐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최고 5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눈이 녹지 않고 얼어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겠고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빙판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대전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4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